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특히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를 공격하면서 시작된 바로 이 에너지 인프라 전면전 일파만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죠. 자, 이로 인해서 세계 에너지 시장 또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20일을 넘기고 있는 중동 상황, 현재 상황과 함께 우리 정부의 대응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밤만에도 긴장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전해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공격하면서 금도를 넘었다,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됐었는데요. 평론가님, 근데 또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굉장히 좀 유화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한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파병, 지상군 파병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 업데이트된 중동 상황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중동의 전세가 계속적으로 악화가 되면서 유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이 변동성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에너지 인프라 전면전에 좀 나서고 있다라는 이제 시각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말씀 주셨다시피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제 사우스 파르스를 이제 공습하면서 에너지가 또 들썩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복 공격에 나섰죠. 카타르 LNG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이 나섰고 이것 때문에 또 LNG에 대한 공급 이슈가 또 생겼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과연 이 LNG라든지 원유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국제 시장을 뒤덮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 가격, 원유 가격이 올랐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가스전이라고 보입니다. 상단, 거기 위쪽으로 가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사우스 파르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우스 파르스에 대한 공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는 카타르 입장에서 보면 그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노스톤 필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가 이제는 좀 또 공격에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저 지역을 놔두고 계속적으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복구하는 데만 최대 보면은 액화 같은 경우에도 트레인 코어로 본다 그러면 한 600일 정도가 또 걸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전쟁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복구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동국에서도 이란에 대한 이런 공격이 계속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이제 에너지 급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란에 대한 이런 중간 목소리로서 이제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을 하면서 서로 좀 진정할 수 있도록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국제 효과가 또 그런 이슈로 해서 좀 초폭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변동성이 심한 국제 유가를 잠재우기에는 좀 부족하다. 현재의 유가는 계속적으로 고유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팩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천연가스도 문제입니다. 카타르가 아마 상황을 봐서 LNG 관련한 불가항력 선언을 할 수 있다 가능성까지 타진되고 있어서 우리 정부도 긴장하면서 지원책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유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WTI죠. 미국 기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건 좀 떨어졌다 치더라도요, 평론가님. 네. 우리는 WTI와 관계가 없죠. 우린 두바이유를 쓰는데 두바이유는 선물 시장이 없잖아요. 지금 현물 가격, 스팟 가격은
120달러, 130달러로 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지금 수급이 타이트하단 말입니다. 이 수급 차질 문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는 실제 원유 공급이라는 네. 부분이거든요. 지금 서부 텍사스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한 93달러 정도, 브렌트유가 한 102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뭐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추세를 따라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브렌트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가 이후에 115달러 돌파하면서 사실 차상 또 최대치를 찍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 102달러 정도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석유 가격에 대해서 이런 어떤 고유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 이제 100달러 선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전쟁이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제 보복을 계속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산업, 서로에 대한 에너지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는데 이게 뚫리기 전까지는 사실 유가 잡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두바이유는 더 귀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계속 때린다라고 본다 그러면 국제유가 200달러 각오해라. 이런 얘기도 지금 하면서 전 세계에 대한 에너지 전에 대해서 이제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에너지 시설이 공격을 당하고 이게 피해 복구가 늦게 된다 그러면 유가에 대한 향방은 계속적으로 오르는 향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쓰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동산 70% 정도인데 이 부분에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환율에도 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빨리 진정이 돼야 되는데 그 기미가 아직은 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WTI 원유도 뭐 많고요. 수출 국가고 가스도 많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존스법을 60일간 한시적으로 풀겠다. 이 존스법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또 왜 한시적으로 면제했는지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존스법은요, 자국 내에 항만이 있습니다. 그 항만 내에 움직이는 배들, 이 선사들 봤을 때 자국 내에서 만든 배, 그다음에 자국 소유, 그러니까 미국 소유의 선박들만 영내에 이 항구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미국 내 조선업과 항만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진 법인데 이번에 이 존스법을 60일 동안 이제 유예를 했습니다. 그 뜻은 이 걸프만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부의 걸프만, 멕시코 연안인데요. 이쪽에서 나오는 이제 기름이라든지 물자를 이 서부와 동부로 이제는 운송을 해야 되는데 국내 배 가지고는 지금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 배도 이제는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60일 동안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존스법은 사실 미국의 또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웬만해서는 이 한시 유예가 푼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그 코로나 때 한번 풀었던 적이 있고 태풍이 왔었을 때 그때 한번 또 푼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의 물자 운송이 좀 어렵다는 뜻이겠죠. 네. 특히 이제는 기름뿐만 아니라 지금 비료에 대한 문제가 좀 미국에서 불거지고 있는데 비료 수송도 좀 돼야 됩니다. 원활하게 돼야 돼서 이제는 이런 어떤 존스법을 이제는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미국의 물자 수송, 물류비를 좀 아끼고자, 좀 다운시키고자 하는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런 존스법에 대해서도 유예가 나왔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물류비용 절감이라든지 효율성 개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런 얘기를 해요. 존스법을 면제하더라도 이 소매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인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제한적이다 영향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로이터가 최근에 이런 보도를 했어요. 이 존스법 면제하더라도 하루 갤런당 5센트 정도 내리는 정도일 거다라고 하면서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렇게 존스법을 한시 유예함으로써 면제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아끼고자 이런 다급함이 좀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원유 수급을 놓고 보면요. 미국은 WTI가 있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유를 쓰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입니다. 지금 중동 두바이유가 완전히 막혔는데요. 자, 평론가님, 우리 네. 정부가 지금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도 당분간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게 좀 대안이 될까요?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대 승자는 러시아 아니겠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가 일단은 러시아 기름에 대해서 또한 천연가스에 대해서 미국 주도로 이 규제를 해왔던 부분이 이제는 이 봉쇄가 이제 풀렸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풀어준 거죠, 뭐. 예, 미국이 이제 풀어줬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에너지 가격이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그게 이제 자국 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산업통상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정유사 4사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을 할 검토를 지금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던 것이 2022년 4월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한 네. 2만 1,000배럴 정도 요 정도였는데 그때 이후로는 사실 미국 제재가 들어오면서 우리도 사실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는 봉쇄가 해제가 된다 그러면 뭐 우리도 이제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 LNG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수입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장에서는 일단 이 공급처를 좀 다변화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고 그 중에 대안으로서 이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지금 고려 중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 그러면 좀 안정화시키는데 일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특히 방금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나프타, 우리는 이제 납사 이렇게 말하니 나프타가 수급이 완전히 깨져 버려가지고요. 네. 국내 화학 기업들이 불가항력 선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불가항력 선언을 좀 하는 그러니까 다 계약 취소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국내 화학 업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재료가 없는데 하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제 납타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보통 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쌀이 없으면 사실 우리 영양분을 못 받잖아요. 밥을 못 짓죠. 네, 밥을 못 짓죠. 마찬가지로 이제 플라스틱 업계라든지 특히 요즘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이 포장재, 비닐 포장재, 이 나프타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프타의 재고분이 2주 있으면 고갈된다, 재고 소진이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못 만든다면서요. 예. 포장재도 못 만듭니다. 예.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뾱뾱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이제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석유화학 업계에 이제는 좀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다는 거죠. 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16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36.5%나 가격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이런 공장 입장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너무 치솟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 나프타를 통해서 에틸렌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는 에틸렌 나프타 가격차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톤당 한 24달러까지 추락했는데 그러니까 에틸렌 가격에서 나프타 그러니까 원료 가격을 뺍니다. 그래서 에틸렌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보통 한 300달러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손익분기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게 지금 24달러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톤당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익분기점이 안 만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팔면 손해인데요. 네, 팔면 예. 손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 업계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레깅 효과 때문에 좀 버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레깅 효과는 뭐냐면 이미 재료를 싼 가격에 들어온 이 재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는 가격이랑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미 좀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밑지급 팔아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레깅 효과가 끝난다 그러면 사실 석유화학 업계는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고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산업연구원이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이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내놓은 겁니다. 이미 사실 3주 정도가 이내 종료다. 이거는 지난 것 3월 같고요. 말 기준일 겁니다. 예. 아마. 예. 이게 지났죠. 그래서 이제 중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유가가 120달러에서 160달러를 내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 무엇보다 LNG 가격이 140%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에너지에 대한 좀 공급 다변화가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제는 국내 산업 생산비 상승률입니다. 장기로 보면은요, 석유화학 제품이 83%나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전력, 가스 이런 것도 77%, 장기로 보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생산비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또 압력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고유가의 문제, 이어지는 나프타의 수급 붕괴 상황도 좀 봤지만 또 한켠에 우리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 고환율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었죠. 17년 만에 종가 기준 우리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달러 강세도 많이 나온 여파가 네. 좀 크거든요. 환율 흐름은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환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적 저항선인 1,500원선이 이제 장중 뚫어내기도 했었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환율은 계속적으로 높은 상태로 갈 것이다 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내만의 문제만 해서 달러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뭐 이미 아시겠지만 유가 때문에 이게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서 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왜 달러가 오르느냐? 이제 유가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치솟는다는 얘기는 우리는요 우리는 에너지를 사오는 나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쓰게 됩니다. 당연히 경상수지로 봤을 때에 비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외국인들 봤을 때 한국이 흑자 내긴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위험 선호 심리에서 좀 벗어나게 되죠. 한마디로 위험한 우리 시장에서 좀 떠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환율이 오르게 되는 구조적인 환경을 지금 맞이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서 원화 가치에 상대적 영향을 주면서 또 이렇게 환율이 오르게 되는데 네.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실제 그러면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과거와 좀 다르다라는 거죠. 2009년과는 다르다. 그럼요. 네. 경상수지를 본다 그러면 2026년 1월 기준으로 132억 달러 흑자입니다. 이거 완전한 과거랑 다르거든요. 우리 흑자 국가고요. 외환보호객도 2026년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4,276억 달러입니다. 충분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고 순대외 금융자산도요. 요거는 해외 자산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 그렇죠. 이게 1조 1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고요. 우리가 받을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럼요. 외국에서. 예, 우리는 순채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받을 돈이 많은 나라고요. 그다음에 달러 유동성도 지금 어느 때보다 좀 풍부한 상태고 단기 외채 비중도 한 21.9%인데 달러를 갚아야 되는 부분, 단기 위기가 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게 환율이 뭐 1,500원대 되니까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과거랑 다르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점에 봤을 때 물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과도한 공포라든지 과도한 시장의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목소리는 좀 자제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이제 냉철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도 관심이 많으시죠? 미일 정상회담 이 소식들 저희가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이제 요구에 일본이 응할 수도 있다. 근데 일본이 응하면 또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평론가님, 그런데 지금 전해들어온 외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상당히 긍정적인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선을 확실히 좀 걷다. 일본 내 법률도 봐야 되고 뭐 일본 의회 상황 때문에 파병을 오히려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건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요. 우리로서는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미일 정상회담, 트럼프와 다카이치 총리 간의 이 상황들 한번 내용 좀 하나씩 요약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가장 고민이 많이 되고 하필 또 이럴 때 정상회담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예고했던 대로 스텝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서주길 원한다. 일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파병해라. 네. 파병해라 있잖아요. 압박을 주는 반면 일본 입장에서는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 내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 법률을 통해서 약간 좀 꺼림칙한 이제 모양새를 좀 보여왔죠. 하지만 일본의 소외 기술, 그러니까 기뢰를 탐지하는 기술은 워낙 뭐 전 세계 넘버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소외 기술에 대해서 기뢰 탐지에 대해서 좀 나서달라는 어떤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아마 비공식 회담에서 나왔을 것으로 지금 외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 일본에 대한 이런 소외 탐지 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력 이전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참전 이런 것들도 아마 지금 얘기가 좀 솔솔 나오고는 부분이라서 네. 이런 부분 좀 확인해 봐야 되겠고 아직은 모르는 거네요. 아직은 모르죠. 네.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얘기 나왔던 것은 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이 건설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더 공고히 하자. 그래서 2차 대미 투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730억 달러 얘기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보면 한 109조 원 정도 됩니다. 원래 1차에 나왔던 금액보다 2배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이제 미국 쪽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거기에 보면은 역시나 에너지, 핵심 광물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미일 간의 경제적 어떤 협력은 더더욱더
고도화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이제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아마 미일 간의 아마 관계 개선은 더더욱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일본이 파병에 응했는지는 알 수는 없다. 네. 그러나 공식 회담에서는 굉장히 좀 선을 걷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펼쳐진 비공식 회담이 굉장히 길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주말께 좀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확인된 건 이제 대미 투자를 2차 투자까지 약속을 네. 해버려서 일본이 파병 대신에 이제 투자 쪽으로 가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아마 주말께가 되면 또 정교하게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 상황의 좀 시급성을 이야기하면서 전쟁 추경, 이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화두로 꺼내게 됐고요. 이 밖에 우리 금융시장에는 10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번 내용 추경까지도 함께해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쟁 추경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저는 시기 적절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재정이라는 걸 결국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재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미리 이제는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경기 하방 압력을 좀 줄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추경을 한다 그러면 물가에 압박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한국은행 추사에 따르면은 사실상 추경이 핀셋 추경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물가에 압박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뭐 옳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100조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시장에 굉장한 안정감을 지금 주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데, 특히 국고채 매입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바이백도 이제 채권 시장 안정화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아무도 채권을 안 산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채권 사서 사실상 이렇게 채권 가격에 대해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금리의 급등을 좀 막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급등하면 기업 조달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기업들의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백이라든지 국고채 매입 부분,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정부는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경각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도 이번 중동 상황, 이란 상황에 대비해서 총력으로 또 지원과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하고 있다는 점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